120회 전선세무 2급 실전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합격률은 38%, 평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일반전표 입력이죠. 이 중에 첫 번째 보시면 상장 주식 500주를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목적을 여기서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겠죠. 주당 4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 수수료, 이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전액 지급했다. 그러면 분계를 메모하시면 되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천만 원, 그리고 수료 비용인데 영업의 비용입니다. 보통 예금에서 지급됐어요. 두 번째 보시면 공장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철거 당시 건물의 취득가액은 3억 원, 감가상각 무계액은 2억 5천. 그러면 여기서 장부가액이 5천만 원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건물 철거 비용 8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출했다. 철거 비용은 간이가세자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산세는 고려하지 말 것. 따라서 간이가세자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했기 때문에 일반전표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처분 손익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처분가액은 없죠. 철거했으니까. 그리고 장부가액은 5천만 원. 여기에 철거 비용 800만 원 있었죠. 이것을 다 합쳐서 5,80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계, 대변에 건물부터 제거시키시고 여기에 감가상각 무게 2억 5천, 그리고 보통 예금은 철거 비용이죠. 대변에 나왔어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5,8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공업,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금액은 100만 원이네요. 결국 이것은 세금과 공과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제조 보니까 제조경비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100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본사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장기채권 이자 25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본사 건물은 내년도 1월 31일 완공 예정이다. 그래서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때 우리는 차입 원가의 자본화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완성됐을 경우에 건설 중인 자산이 대변으로 제거되면서 차변에 건물이 되겠죠. 격리부서 직원의 직무 교육 목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했답니다. 그래서 강의료 8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교육훈련비가 되겠죠. 그리고 원천 징수세 지방소득세 포함 26,400원, 이것은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고 예수금의 경우 지방소득세하고 소득세를 합한 금액, 전체 금액을 기재하셔. 결국 26,400원만큼 예수금으로 잡으라는 얘기죠. 따라서 대변에 예수금하고 차변에 교육훈련비. 근데 여기서 격리부서라고 되어 있죠. 격리부서가 공장 지원에도 있을 수 있고 본사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갖고 환관비 또는 제조 경비 모두 정답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주식회사 한양상사,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1번 문제는 3월 30일이죠. 그리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입력하시고 금액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984번이 되어 있나요? 이 금액을 2만 원 입력하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문제 입력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7월 13일이네요. 그리고 먼저 대변에 건물 3억, 동시에 차변에 플러스 1번 하면 감가상각 무계획이 되는 거죠. 이게 2억 5천.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철거비용 800만 원이었었죠. 그러면 차변의 유형 자산 처분 손실 5,8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7월 26일이네요. 마찬가지로 차변의 세금과 공가 500번대죠. 제조부 공장 건물이니까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103번 하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문제는 8월 30일이네요. 그리고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이죠. 건설 중인 자산 입력하시고 금액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250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12월 11일이네요. 그리고 차변의 교육훈련비 일반적으로 800번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공장 또는 본사를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제조경비한 것도 정답 처리했어요. 그리고 금액은 80만 원. 대변의 예수금 그리고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하면 일반전표 입력은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2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영업부는 회식을 했대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죠. 그러면 이것은 카드 과세죠. 매입에. 그리고 공과액 세액. 그리고 복류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금금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니까 미지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카드 여기 보시면 하나카드 있죠. 하나카드를 거래처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전자계산서를 줬네요. 그리고 운영 리스 조건으로 리스했다. 결국 차량을 빌린 겁니다. 제조부서에서 사용하고 리스료, 이것은 임차료죠. 그리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결국 미지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에서 리스료는 임차료 계정간부를 사용할 것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53번 면세고 공과액 세금 없죠. 그리고 차변의 임차료 제조경비에 그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기계장치를 인도받아 시험 가동을 완료하고 잔금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전자생에서 공과액 1,000만 원 세 1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계약금은 11월 1일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1월 1일 날 일반 전표 입력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약금 100만 원 줬죠? 이게 선급금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유형은 51번 과세죠. 공과액 세액, 그다음에 기계장치죠. 그리고 부가세 대입금, 그리고 선급금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액을 발급받았다. 대금중 2천만 원은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여기 보시면 어음 2천만 원, 외상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영세가 되겠어요. 그리고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죠. 공과액은 3,500만 원, 그리고 세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제품 매출 3,500만 원이죠.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이렇게 나눠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5번 보시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액서를 발급하였다 이렇게 됐죠. 근데 대금은 주식회사 대한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이 있었나 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주 한국기업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결국 88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외상매입금이 있던 것을
주식회사 한국 기업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제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 그리고 58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거죠. 따라서 11번 매출 과세 하시고 대변에 제품 매출 800만 원 하고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외상매입금 대한상사거 300만 원을 먼저 제거하시고 보통예금에 입금된 겁니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10월 27일, 그리고 유형은 57번 카드 과세입니다. 그리고 회식 공급 대가 입력하면 알아서 나눠주죠. 그리고 맛집,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하나 카드, 분계 유형은 4번 카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미기입금 하면서 하나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공유생비 800번 되죠. 그러면 1번 문제는 입력했어요. 2번 문제는 10월 31일. 유형은 계산서니까 53번. 그리고 리스료 공급가액은 150만 원. 회사는 아주캐피탈. 전자계산서죠. 여 하시고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차료 500번대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253번 미지금 150만 원 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문제는 11월 30일이네요. 유형은 51번 과세, 그리고 기계 공급가액은 1000만 원에 100만 원, 거래처는 오성기계, 그리고 전자생에서 체크하시고 분계 유형은 혼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죠. 이게 이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반 전표 입력해서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11월 1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오성기계 하면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했네요. 결국 대변에 선급금으로 제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대변에 선급금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입력됐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매입 매출 전표 12월 1일, 그리고 이것은 영세죠. 품목 제품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3,500만 원, 거래처는 3개로 상사, 전자생에서 체크하시고 영세율 부분은 구매 확인서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분계 유형은 혼합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 맞죠? 그리고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이 1,500만 원, 그리고 받으러 온 110번이죠. 2,000만 원 하시면 네 번째 문제도 입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12월 8일. 유형은 매출의 과세. 품목은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제품. 분가액은 800만 원, 80만 원. 거래처는 한국기업. 그리고 전자생에서 체크하시고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대변에 제품 매출 맞죠? 그리고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를 바꾸셔야겠죠. 거래처는 대한상사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580만 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도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3번은 부가세 관련 문제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2기 예정신고기간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한 문제예요. 정기예금 이자율은 3.1%로 되어 있고 임차인이
두 회사가 있죠. 여기 보시면 7월 31일까지는 주식회사 하늘전자가 있어요. 근데 8월 1일부터 변경됐죠. 따라서 기존 임차인인 하늘전자와의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인 주식회사 대한상사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전자세행서를 발급했으며 간주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부동산 임대공가액 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클릭하시고 부동산 임대공가액 명세서를 클릭하세요. 이익이 예정신고기한이 그랬죠. 07을 09월 첫 번째 회사는 하늘전자죠. 하늘전자 동 1동 흉수 1층 호수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면적은 100평방미터에 용도는 사무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정기 08월 01일서부터 단기 07월 31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보증금은 8천만 원. 월세 입력하시고 관리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간주임대를 계산해 줍니다. 두 번째 거래처는 대한상사죠. 면적하고 용도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라고 되어 있죠. 0801에서부터 2년 후 07월 31일까지 보증금 1억 원 올렸죠. 그리고 월세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입력하시면 하단에 보시면 전체 함께 월세 등은 960만 원 그리고 간주 임대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상단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 이자율을 여기서 이자율에서 수정할 수 있죠. 근데 3.1%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두 번째 문제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네요. 확정 신고 기한이죠. 그리고 첫 번째 기타란 보시면 예정 신고 누락분을 줬네요. 이것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를 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서부터 5,000원으로 감액됐어요. 이거 개정된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문제에 제시된 자료만 직접 입력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신고서 외에 부속 서류 및 과세 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출 자료 보시면 전자세금서 발급분 1억 8천하고 1,800만 원 있어요. 입력하시면 되겠죠. 종이 세금계산서 900만 원, 90만 원. 그러니까 합쳐서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종이 세금서 발급했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에서 미발급 가산세가 있죠. 그래서 1%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구매 확인서 이것은 영세율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에서 발급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상 증여 공급 대가를 줬네요. 결국 2천만 원하고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것은 과세의 기타란에다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손세액 공제 있어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매입 자료 보시면 일반 매입분 좋고 서무관 매입이 있어요. 이것은 불공제죠. 그래서 불공제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일반 매입분에 합쳐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장치는 부정자산 매입분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 금액이 있어요. 일반 매입분 좋고 부정자산 매입 줬어요. 이것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죠. 부정자산이 아니다. 이것을 예정신고 누락분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4월 1일서부터 6월 30일 1기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먼저 전자세금에서 발급분하고 종이세금에서 발급분 있죠? 이것을 합친 1억 8,900 입력하시고 세 번째 보시면 구매 확인서 영세율 매출이 있었죠? 이것은 영세의 세금에서 발급분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업상 증여 해당 금액 공급대가 2,200만 원이죠. 이것은 과세 기타란에다 2천만 원, 200만 원 입력하시고, 다섯 번째 대손세액공제가 있었죠. 여기에 마이너스 100만 원. 그러면 매출세액이 1,99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매입분의 1억 5천하고 사업부가 매입분 합친 1억 6천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1,600만 원. 동시에 사업부가 매입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얼마 1,000만 원에 10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었어요. 계장치 매입이 있었죠. 1,500만 원에 150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 내역은 그 밖에 공제세액에 일반 매입분이 1,600만 원 있었죠. 그리고 160만 원. 고정자산 매입분은 200만 원에 20만 원.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었어요. 예정신고 누락분 우측에 보시면 여기 있죠. 예정신고 누락분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 그리고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반 매입분이 되는 겁니다. 100만 원에 10만 원. 그러면 납부세액이 1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클릭하시면 여기에 5,000원 입력하시고, 그리고 가산세가 있었죠. 가산세는 종이세흥에서 발급분에 대해서 미발급란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금액은 900만 원. 여기에 2%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9만 원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죠. 9만 원으로 수정하시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1기 확정 신고기한에 부가세를 입력해 봤어요. 문제 3번은 예정 신고기한에 대해서 전자신고를 하는 거죠.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저장하시고 1월 1일서부터 3월 31일까지죠. 그러면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자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고 하단에 클릭하시고 01월서부터 03월 엔터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마감되어 있는 회사가 나타나죠. 여기에 상단에 F4 제작을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 그리고 제작이 완료됐어요. 그런 다음에 홈택스 바로 가기 상단에 F6 클릭하시고 요 화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닫으시면 부가세 신고 파일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먼저 변환 대상 파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 맨 하단에 있어요. 열기 하시고 형식 검증하기 하면 비밀번호가 나오죠. 1, 2, 3, 4, 5, 6, 7, 8. 그러면 형식 검증 결과 확인. 그리고 내용 검증하기. 그 다음에 내용 검증 결과 확인. 그 다음에 전자 파일 제출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자 파일 제출하기. 그러면 정상 변환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하시고 이렇게 접수되었다 표시 나왔으면 이 문제도 마무리된 겁니다. 그리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문제 4는 결산 문제죠. 첫 번째 수동결산입니다. 이자 수익 중 내년도 수익은 45만 원이다 이렇게 써요. 결국 수익의 이연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차변에 이자 수익 45만 원을 취소하고 대변에 선수 수익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건물, 화재 보험료 전액을 납부일에 즉시 비용 처리했다. 즉 본사 사옥이죠. 판관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업부 본사라고 되어 있죠. 8월 1일서부터 내년도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80만 원. 그러면 청구 비용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1년치 보험료가 180만 원이니까 1개월치 금액을 구한 다음에 7개월이죠. 그러면 105만 원이 성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성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환갑비 이렇게 취소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보시면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를 반영하여 첨표를 추가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장부상 재고하고 실사상 재고가 좋네요. 근데 실사 재고 보니까 감모 수량이 발생했죠. 감모 수량을 계산한 다음에 취득원가 2,000원이죠. 그리고 85%는 정상 감모 손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 감모 손실이 37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기하시면 되는 거죠. 차변의 재고적산 감모 손실, 그리고 제품, 그리고 반드시 타기정 대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사상 재고 2,000원 곱하기 8,750개 1,750만 원을 제품 재고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표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보시면 법인세 1,570만 원, 지방소세 350만 원, 합친 금액이 법인세 등이 되는 거죠. 따라서 1,9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예납세 724만 원, 이것은 선납세금을 회계처리했겠죠. 이것은 일반 전표로 입력해도 되고 결산자료 입력해도 됩니다. 저는 일반 전표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법인세 등이 1,920만 원이 되는 거죠. 선납세금이 724만 원, 미지세금이 1,196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기처분 예정일은 내년도고 정기처분 확정일은 다기년도. 보통주 현금배당 3천만 원하고 보통주 주식배당 하나하나 입력하신 다음에 현금배당액의 10%가 이익진 비금이죠. 그리고 3천만 원의 10%니까 3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확장 적립금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회계관리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 결산 첫 번째 문제, 차변의 이자 수익 45만 원 취소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의 선수수익 45만 원 하면 첫 번째 문제 마무리됐어요. 두 번째 문제는 대변의 보험료 환갑비죠. 환갑비 취소하시고, 그리고 차변의 환급비용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차변의 법인세 등이죠. 금액 입력하시고, 이 중에서 대변의 선납세금이 724만 원이네요. 그리고 미지세금 대변에 396만 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먼저 재고처산 감모 손실을 입력하셔야겠죠. 금액은 37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의 제품이죠. 그리고 반드시 8번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8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1월부터 12월, 그리고 제품이죠. 제품, 기말 제품 금액 이거 다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기말 제품 금액은 1,750만 원, 실사상 재고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전표 추가 F3 있죠? 결산 분결을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클릭하시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반영됐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12월 31일자 조회하시면 여기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이 들어온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것은 단기분이죠. 단기분에 대해서 처분 예정일 내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년도. 그러니까 03월 25일, 정기는 단기 2월 28일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익준비금, 여기 계정과목이 있는 데다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 300만 원 입력하시고,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 현금 배당금이 있었죠? 현금 배당은 3천만 원, 여기에 계정과목이 있는 데다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조일 경우 여기다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확정 답안에는 이 부분은 그냥 생략했어요. 그리고 주식 배당 있죠? 보통조 주식 배당,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3천만 원. 그리고 사업 확장 적립금 있죠? 1,000만 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 입력하고 반드시 F6 전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기분 이익금 처분 계산서 작성을 마무리했어요. 원천징수 첫 번째 문제는 중도 퇴사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할 것, 이렇게 있죠. 그리고 퇴사 여론일을 반영하고 5월분 급여 자료 입력 메뉴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퇴사일 5월 30일이고 급여 지급일은 5월 31일이네요. 식대를 지급하면서 별도의 식사 제공은 없다. 이것은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 수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그대로 둔다. 그러니까 사용 여부 부호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네, 부호 체크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급여 자료를 줬습니다. 이영주 관련 급여 자료만 입력할 것, 이렇게 있죠. 여기에 지급일은 5월 31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원 등록에서 퇴사 연월일을 체크해야겠죠. 사원은 이영주 사원, 그리고 단기 5월 30일이 되네요. 퇴사 연월일은 5월 30일 이렇게 돼 있죠. 날짜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기속 연원은 5월이죠. 그리고 지급일은 5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이영주 퇴사자 나타났죠. 그러면 기본급 입력하시고 직책수당 입력하시고 식대 25만 원, 비과세가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 여기에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호 체크해도 정답 처리했어요. 그러면 비과세가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문제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 문제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고용보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중도정산 소득세, 이것은 중도정산을 반영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단에 F7 중도정산 반영 하시고 급여 반영 하면 중도정산 적용함,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득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인 지급에 맞죠? 문제하고. 그러면 중도정산 적용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클릭하시고 지속기간은 5월이죠. 지급기간도 5월이에요. 그리고 정기 신고하시면 중도퇴사 연말정산 금액이 나타나죠. 그리고 소득세 등이 반영되면 첫 번째 문제는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기준 사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줬네요. 이것은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세액명세에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것은 한꺼번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족상을 줬네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고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소득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 6,500만 원, 1,900이 그리고 세대주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현미선 씨의 2026년 기준으로 73살이죠. 연령 요건 충족합니다. 그리고 국내 예금 이자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죠. 따라서 이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이고 추가 공제가 경로우대 공제를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배우자는 연령 요건 안 따져요. 소득 요건 보시면 일용 근로소득, 분리과세 소득이죠. 따라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추가 공제는 없죠. 그리고 이도진 아들 연령 요건 충족하죠. 그래서 소득 요건도 충족하고 따라서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자녀세 공제를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딸 5살이죠. 그리고 이분은 기본 공제 대상자입니다. 자녀세 공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말 정산 자료를 봤어요. 그리고 별도 언급이 없는 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된 자료를 가져간다. 알겠어요. 보험료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충족하시대요. 그리고 이 기준 본인이죠. 따라서 이분은 일반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도진 아들이죠.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충족하니까 일반 보험료에다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교육비는 연령 요건하고 소득 요건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2026년에 개정된 거죠. 그러니까 의료비처럼 똑같이 대상 여부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기준 대학원은 본인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립 초등학교의 수업료 900만 원, 한도가 300만 원이지만 900만 원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체크합니다. 그래서 초중고란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시진 씨의 유치원 교육비, 이것도 취약전 아동이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의료비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안 따져요. 따라서 본인 시력 보정용 렌즈 구입 비용, 근데 한도가 있죠. 한도가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구입처하고 의료비 증빙 코드는 기타 영수증으로 입력할 것, 이것을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 등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편미션 어머니죠. 600만 원 신용카드를 결제했다. 신용카드도 소득공제되고 의료비세 공제 중복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금 250만 원을 지급받은 각각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600만 원 다 입력하고 실손 의료보험금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시진 질병치료비에 6세 이하죠. 특정 의료비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을 줬네요. 신용카드 사용은 연령 요건은 안 따지지만 소득 요건은 따집니다. 그리고 이 기준 본인이죠. 그리고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양 상사의 비용을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200만 원 있다. 결국 200만 원을 차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사용분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있네요. 23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김미진 신용카드 사용액 배우자죠. 배우자에 대해서 연령 요건 안 따진다고 그랬죠. 소득 요건 따지고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김미진 것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인연금 저축 별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F2를 이용해서 이기준 씨를 불러오시면 되는 거죠. 이기준 씨 불러오시고 제일 먼저 입력할 게 소득 명세입니다.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근무처명은 주식회사 세종이네요.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기간은 당해년도 1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네요. 급여가 2천만 원 있었죠. 그리고 상여 500만 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2,500만 원이 갖고 총 금액이 9천만 원이 되네요. 8천만 원 초과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서부터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건강보험료,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그리고 기납부세, 여기에는 결정세액을 입력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문제에서 있는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14만 원하고 지방소득세 14,000원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탭, 여기서 다 입력해야 돼요. 본인 세대주가 돼 있죠. 그리고 어머니 보시면 소득자의 직계존속 이렇게 돼 있죠. 1번 선택하시고 현미선, 내국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현미선 나이가 73살입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초과 여부는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경로우대 자동 체크돼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체크하시고, 그리고 아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체크된 거 확인되시죠? 이시진 5세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 체크 안 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러면 인적공제를 입력했어요. 2026년 입력할 때는 여기에 소득기준 초과 여부가 있으면 반드시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료죠. 이 기준에 대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장성 보험료를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있죠. 일반란에다가 36만 원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 도진이죠. 이 도진에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클릭하시고 금액은 54만 원 입력했습니다. 종료. 그다음에 교육비, 본인에 대해서 교육비가 있었죠. 교육비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본인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진에 대해서 900만 원. 그리고 초중고 2번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한도가 300만 원이죠. 그래서 300만 원 체크한 것도 정답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시즌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금액은 260만 원. 하단에 취약전 아동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비까지 입력됐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첫 번째 게 이기준 씨 본인 거죠. 본인 거 입력하시고 응빙 코드는 5번 기타 영수증이죠. 상호는 신세계백화점, 사업자 등록번호 줬죠. 건수는 한 건, 금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한도가 50만 원이죠. 이렇게 입력했어요. 두 번째는 어머니 현미선 씨의 선택하시고 국세청 자료 클릭하시고 그리고 금액은 600만 원이죠. 이 중에서 실손 의료보험금이 250만 원 있었어요. 250만 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씨의 6세 이하죠. 그리고 국세청장 하시고 325만 원. 그러면 하단에 6세 이하 특정 의료비에 집계됩니다. 여기에 집계된 거 확인되시죠? 본인 의료비는 5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신용카드가 있네요. 본인에 대해서 신용카드 입력하시고 현금 영수증 230만 원 있었죠? 그러면 우측에 합계란에 집계됩니다. 그리고 김미진 씨 국세청란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김미진 씨까지 다 입력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 여기에 개인연금저축이라고 그랬죠. 개인연금저축
2번 선택하시고 개인연금 저축 클릭하시고 삼성생명이라고 했어요. 계좌번호 납입 금액은 300만 원이죠. 소득세 공제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이렇게 다 입력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연말정산 입력 클릭하시고 상단에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하셔야겠죠. 하나하나씩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보장성 보험료에 90만 원 확인되십니까? 그리고 교육비에 1,460만 원, 그리고 의료비에 975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액에 4,884만 원,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입력한 게 있죠.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7번 개인연금저축 300만 원 입력한 게 있죠. 여기에 공제금액 72만 원이 있다는 거 확인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실무부는 다 입력했습니다. 이론편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론편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주식수와 자본 총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주식 분할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죠. 주식수만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아셔야겠죠. 차변의 이익이익금, 대변의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은 차변의 자기 주식 자본 조정이죠. 대변의 현금 등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상증자는 차변의 현금 등하고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본 잉여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주식 분할, 주식수는 증가되죠. 자본 총계는 변동 없어요. 회계 처리가 없으니까 주식수만 늘리는 겁니다. 주식 배당 보시면 주식수가 증가되죠. 증가됩니다. 근데 자본 총계는 여기 보시면 변동이 없죠. 자본금하고 이익이익금. 그래서 불변인데 2번이 잘못됐죠. 자기 주식 취득했어요.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주식이 자본 조정이죠. 그리고 차변이 있으니까 자본 총계에는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산 증자했어요.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주식수도 늘어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도 자본금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맞죠? 근데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니죠. 일정 기간입니다. 2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서 현금의 유출과 유입에 관한 정보를 보고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자본 변동표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 주주를 의미하는 거죠. 투자와 분배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보고서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은 재무상태표 하나만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정태적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우리는 동태적 보고서라고 해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문제네요. 건물 1억 원에 취득해서 전년도까지 정액법으로 생각했다고 되어 있죠. 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제로 됐어요. 그러면서 재무상태표 줬어요. 그러면 1억 원에서 9천만 원 차감하니까 장부가액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당기 1월 2일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정이 100명이죠. 잔존가치는 100만 원. 그리고 향후 5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합계법이니까 지금 5년이 내용연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5년 곱하기 6 나누기 2 하면 내용연수 합계는 15년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 대상액은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가 100만 원이랬죠. 900만 원 갖고 감가상각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대상액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가 15년이죠. 여기에 잔여 내용연수 첫째 해니까 5년이 되는 거예요. 결국 3분의 1 하니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단기 매입액 좋고 매입 한출 매입 할인 줬어요. 이것을 차감하면 순 매입액이 되겠죠. 따라서 순 매입액은 17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고 자산 티계적으로 그리시면 되는 거죠. 상품 기초 금액은 얼마? 8만 원. 순 매입액 17만 원. 따라서 차변계가 25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기말 금액 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불유토끼 기부금 파기정 대책이죠. 이게 만 원이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19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당 부채 및 우발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충당 부채는 최초 인식 지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했어요. 그러면 정부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충당 부채는 보호기간 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추정치를 반영해서 증감 조정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때는 우발부채라고 그러죠. 따라서 충당부채 인식은 가능하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죠. 이것은 주석 공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와 그래프를 가장 적절하게 표시한 것은 전력요금입니다. 기본요금이 있죠? 9,810원. 여기에 킬로와트 시당 138원을 곱하면서 전력요금을 구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준변동비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기본요금이 있어요. 그리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죠. 결국 3번 준변동원가에 대한 문제를 찾는 거네요. 그리고 7번째 변동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선택한 것은 첫 번째,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타이당 원가는 감소한다. 이것은 고정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업도의 증가함에 따라 원가 총액이 증감한다. 이것은 변동원가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조업도 대비 타이당 원가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타이당 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타이당 원가는 감소하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고정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조업도 대비 총변동비를 나타내는 그 그래프는 우상향으로 형태로 나타난다. 총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죠. 따라서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동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력비는 방금 전 문제에서 나왔지만 이것은 준변동원가죠. 그리고 기계장치 감가상비는 준고정원가로 보시면 되겠어요. 기계장치 한 대가 생산량을 100개뿐이 못해요. 그러면 100개 이상 생산하려면 또 기계장치를 또 구입해야겠죠. 그러니까 준고정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직원의 인건비는 변동성 원가도 있고 고정성 원가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산 직원의 인건비는 변동원가로 봅니다. 근데 변동원비의 예시다. 이것은 잘못됐죠. 그리고 타이당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게 변동원가의 특징이죠. 그래서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게 변동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변동원가 찾으시면 되겠죠. 8번째 문제 보시면 시계를 제작하는 회사네요. 근데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제조 간접 원가는 250만 원이다. 그러면서 산업용 시계에 대해서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배부율을 구하셔야 돼요. 제조 간접 원가가 250만 원. 여기 있죠? 그리고 직접 노무비 기준이니까 직접 노무비 합계가 500만 원이에요. 결국 직접 노무비당 0.5원을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직접 노무원가 산업용 시계에 대한 거 350만 원 곱하기 0.5원이니까 175만 원이에요. 따라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더하면 총 제조원가 산업용 시계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9번째, 배부 기준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운반비는 운반 대상에 대해서 운반 거리로 배부할 수 있겠죠. 맞는 표현이고, 간접 노무비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부분별로 직접 노동시간
대해서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하면 되는 겁니다. 전력비도 마찬가지로 분별로 전력 소비량이 있겠죠? 전력 소비량에 따라서 배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계의 감가상각비, 근데 분별 면적 하시면 안 되겠죠? 기계의 사용 시간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분별 면적 한다면 건물의 감가상각비일 때는 분별 면적이 맞겠죠? 근데 기계니까 기계를 얼마만큼 사용했냐에 따라서 배부 기준이 틀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0번째 보시면 가공 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평균법이죠. 그리고 재료비는 공정초,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단기 완성품 줬어요. 기말 제공품을 안 줬네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을 구할 수가 있죠. 기초하고 단기 착수량 차감한 6,000개 완성품을 차감하면 4,000개가 기말 제공품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수가 있죠. 가공비에 대해서. 완성품은 기초서부터 완성될 때까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6,000개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지금 4,000개죠. 근데 완성도가 37.5%죠. 이걸 구하시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7,500개가 된다는 거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11번째,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비거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없다. 아니죠. 상호 면세주의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아니죠. 영세율은 세율만 0%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재화의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이게 재화의 수출이죠. 근데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서 퇴직된 수산물을 제한다. 이게 잘못됐죠. 한국 선박은 한국으로 봅니다. 즉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서 퇴직된 수산물도 국내산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3번도 잘못됐죠. 그리고 4번째 보시면 국내 해당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국외 제공 용역이죠. 이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4번째가 옳은 편이네요. 그 다음에 세금에서 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되죠. 맞는 편입니다. 그리고 단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장기 발급일 경우, 즉 단기 할부는 인도 시점에 세금계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2번이 잘못된대요. 그리고 3번째 보시면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키려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선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이거 옳은 표현이죠. 4번째, 위탁 매출이죠. 즉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 시점에 세금계서를 수수해야 돼요. 따라서 이때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서를 발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주식회사 국민 과세 매출에 대한 공급가를 적용해요. 그래서 부가세 예정 고시 대상 기간으로 옳은 것은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예적으로 고지 납부하는 법인이 있죠. 이것은 직정과세기간 공급액이 1억 5천 미만인 법인사업자인 경우에 예정 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1월서부터 6월달 1.8억이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리고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00X년 7천만 원, 6천만 원 하면 1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게 직정과세기간이니까 다음 이게 예정 신고기간에 예정 고지 대상 기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 2000X년 2기 예정 신고기간이 고지기간이 된다는 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정과세기간 공과액 1.5 미만 이것은 반드시 숫자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것은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1월달 10월달 급여를 미지급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지급한 것을 보고
원천 징수하라. 이것은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됩니다. 근데 12월 급여는 언제? 6년도 2월 말. 이때 연말정산하죠. 따라서 이때 지급한 것으로 봐갖고 원천 징수를 하라. 이게 지급시기 의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12월 급여분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미지급했대요. 그러면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결국 2월 말에 연말 정산하기 때문에 이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갖고 원천 징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월분 급여, 결국 1월에서 11월 급여죠. 이것은 12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1월 급여도 마찬가지죠. 근데 1월분 급여를 6월 30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6월 30일에 지급한 것을 보는 게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까지 미지급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결국 4번이 잘못됐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특별소득공제 문제가 나왔어요. 특별소득공제는 사회보험료, 즉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가 있죠. 요거하고 주택자금공제를 특별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개인연금 저축 아니죠. 국민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장기주택 저당 채권 이자 상액 요게 주택자금공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2급 120회 기출을 실전처럼 한번 풀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